네,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2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듀테크 학습 혁신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어제 첫날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트랙 A 그리고 그 전에 미래교육 대담 함께 하셨는데요. 정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접속해 주시고 또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요. 트랙 B, C 그리고 바로 곧 시작될 토크 콘서트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트랙입니다. 토크 콘서트인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토크 콘서트 이후에는 저희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10시 40분부터 트랙 B가 진행이 되는데요. 트랙 B는 AI,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트렌드, 인재 육성, 준비 전략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랙 C, 에듀테크 표준의 시간까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토크 콘서트입니다. 이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메타버스, 상상하는 대로 교실을 그리다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좀 가슴이 설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수많은 대면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참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특히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인 메타버스는 올해 들어서 정말 가장 뜨거운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인터넷, 모바일에 이은 차세대 혁신이라 불리우면서 갑작스럽게 전환된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특히 Z세대에게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까워지는 가상 공간 속 또 다른 현실. 이 메타버스가 우리 교육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메타버스 전문가 그리고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1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메타버스 하면 가장 떠올릴 만큼 유명하신 분입니다.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메타버스 이 두 책을 집필하신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소프트뱅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AR, VR 영역에서 최종 우승을 하신 기업이죠. 주식회사 살리네 김재현 대표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국제고등학교에 계시면서 수학 실험 탐구용 소프트웨어 이 알지오메스의 기획 자문위원이신 정윈두 선생님 함께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밀양 여자고등학교에 계시고 또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현장 지원단 마이크로소프트 혁신교사를 맡고 계신 송경훈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네 분 모두가 이 메타버스와 또 에듀테크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 콘서트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선생님들 질문, 의견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을 잘 안배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상균 교수님께 제가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를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저도 사실 조금 친숙한데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교실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들어올 수 있죠. 이미 제 교실에 들어와 있어서 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목부터 제가 좀 재밌게 나름대로 잡아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어가지고 이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는 메타스쿨을 꿈꾸는가. 초월한 세상은 초월한 학교를 꿈꾼다라고 좀 제가 나름 좀 문학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게 뭘 초월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강연 현장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만나본 기업, 교육 현장에서 전문가분들이 대략 한 300회 정도 뵌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한 두 건, 세 건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일을 진행해 봤는데 계속 느끼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 왜 이렇게 대면을 좋아할까? 얼굴 마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올해 경험했던 것 중 굉장히 기괴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 봄쯤이었는데 코로나가 한창 극성을 부릴 때였는데 좀 저희 집에서 거리가 먼 모 교육 현장에 강의를 와달라고 해서 모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갔어요. 차를 한 2시간 넘게 타고 가면서 갔는데 도착해 봤더니 교육장이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에 1,000명 가까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뭐 방역 수칙을 위반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냥 한 공간에 20-30명이 앉아 있고 20-30명이 다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방에 들어가서 강의했는데 제가 강연을 할 때 듣는 학생들은 다 멀리 떨어져서 앉아 있고 마스크 다 끼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한쪽 벽에 어마어마한 LED 월이 있었는데 LED 월에 여러분이 뭐 줌이나 웹엑스로 수업하실 때 보게 되면 작은 창이 여러 개 뜨잖아요. 그런 작은 창이 한 30개가 있는데 30개 창 하나하나에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작은 창 하나하나가 30명의 얼굴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즉 대략 한 30개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한 공간마다 30명씩이 들어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중 한 방에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끝나고 나갈 때까지 저는 다른 분들 얼굴을 한 10m 이내에서 못 봤던 것 같아요. 계속 거리를 뛰어 있어야 되니까. 다시 돌아오는 차에 탑승하기 전에 제가 저를 초청했던 교육 담당자분한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뭔가 좀 기괴했다 나는. 도대체 이 모든 사람들이 1,000명이 여기 왜 모였냐. 되게 민망해 하시다가 겸연적인 웃음을 보이시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린 뭐였어요? 사실 뭐 제가 기괴했다라고 표현했지만 뭐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멀리 있지만 그래도 한 공간에 있었다. 한 시간을 공유했다라는 거 나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돌아오는 길에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1,000명 넘는 사람이 움직였어요. 그 넓은 공간을 활용을 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가까이서 마스크를 내리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왜 대면을 할까? 여기에는 물론 뭐 공간적인 실제감을 높이거나 또는 사회적인 실제감을 높이기 위한 좋은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는 좀 약간 무겁게 봤을 때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저게 모 권력자, 독재자죠. 독재자가 쓰고 있던 집무실로 걸어 들어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안내원을 따라서 긴 복도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문을 열면 문도 굉장히 높죠. 4m 이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독재자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있고요. 그 방에는 창문도 없고 시계도 걸려 있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이 넓은 공간에 시간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지배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조금 무서운 설정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전까지 제가 거쳐왔던 초등학교 또는 중등교실 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교의 교실 또는 뭐 기업의 교육 현장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2가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대면에는 사회적, 물리적 실제감을 높인다. 좋아요. 반면에 교육 현장에서의 권력을 한쪽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좋지 않은 목적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바꾸고 있는지 그 얘기를 제가 한 3가지 꼭지를 뽑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시간의 한계. 제가 대학에서 수업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교육부에 좀 힘 있는 분들이 보고 계시면 이 얘기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맡으면 45시간 수업을 해야 되겠죠. 한 과목당 매주 3시간 15주.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3시간 붙여서 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 학생들 정말 몰입을 해가지고 롤플레잉을 해야 돼요. 역할,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제가 봤을 때 5시간 정도 한번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1시간 수업하면 끝나요. 다음 시간 만나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왜 시간이 1교시는 9시부터 10시까지 꼭 수업을 해야 될까? 꼭 그 시간에만 배움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물론 이제 관리적인 효율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 2018년도, 19년도 2년 동안 오랜 기간 참여했던 삼성그룹이 쓰고 있는 교육용 플랫폼의 모습입니다. 삼성은 이 플랫폼을 2019년 연말에 런칭을 해가지고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난 효율을 냈습니다. 이 플랫폼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왜 우리 직원들은 다 집체 교육, 시간을 짜가지고 그 시간에만 공부를 할까? 근데 그들이 교육하지 않을 때는
아무 때나 넷플릭스 보고 계속 손금보스에서 끊임없이 페이스북 열어보거든요. 이거. 페이스북 아무 때나 열어보고 유튜브 키는 것처럼 언제나 배움의 시간이 우리 곁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1강, 2강, 3강 있고 과제 붙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쓰듯이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소셜미디어 라이프 로깅, 삶의 기록을 편하게 공유하는 플랫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한계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동영상으로 살짝 나오는 게 여러분, 저희 학 총장님 보시면 안 되는데 저희 대학 총장님보다 제가 공간을 100배 정도 쓰고 있어요. 나쁜 교수죠. 다행히도 메타버스 안에만 있는 제 연구실입니다. 넓은 잔디가 있고요. 잔디밭에 들어가면 가운데 건물이 있고 3층짜리 와 있어요. 가끔씩 이제 학생들 저기서 만나기도 하고요.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하다가 프로젝트가 늘 힘들죠. 힘들 때 가끔씩 많이 힘든다. 아, 여기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공간이 뭔가 되게 안락한 느낌이 나요. 저만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기업 중에 한 2달 전쯤에 했던 이벤트인데 LG전자는 임직원들을 카네기 멜론 대학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수료식이라도 성대하게 만나서 하려고 했는데 못 만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메타버스 안에 어마어마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LG의 상징물, 제가 뭐 특정 기업 PPL은 아니고요. LG의 상징물이고 여의도에 있는 트윈타워 있잖아요. 트윈타워 걸어 들어가면 생뚱맞게 갑자기 백신 맞으라고 그래요. 깨알 설정의 디테일. 뭐냐, 백신도 얀센. 얀센은 일단 한 방이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 딱 맞으면 그 옆에 가면 LG 전용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와, 탑승. 잠시 후에 이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게 되어 있어요. 낙하산을 쭉 타고 뛰어내리면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 딱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장 가면 다양한 뭐 룰렛도 돌려보고 OX 퀴즈도 하고 그 다음에 행사의 꽃이죠. 강연도 듣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모자 던지면서 사진도 찍고 그런 걸 거기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뭐 메타버스가 현실에서 못하니까 현실을 복제해서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미국 간 거보다 좀 더 멋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공항을 거쳐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고 강연을 하고 수료식을 하는 이런 공간과 시간의 흐름에 맞춰진 모든 경험이 LG가 만들어 놓은 독립된 공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굉장히 멋있는 씬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저희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보게 되면 뭐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전국 대학에서 강연했던 게 200회가 넘는데 200회 강연하면서 늘 쓰는 게 궁금했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은 발표를 잘할까? 질문을 열심히 할까? 근데 뭐 똑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특히 제가 학생들 직접 강의했을 때 보게 되면 뭐 흔히 뭐 서울대 학생들, 카이스트 학생들은 와 뭐 질문하고 무슨 정의란 무엇인가 수업에서 저 서로 질문 못해갖고 안 달라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다 교수가 이렇게 쳐다보면 딱 눈을 피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거나 궁금한 게 없냐? 그렇진 않죠. 늘상 궁금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 분위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사람은 공간의 구성이 바뀌고 시간의 특성이 바뀌게 되면 마음가짐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물론 많은 한계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제가 저렇게 생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학생들을 조별로 앉아보라 해서 조별 토론시키고 또는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봐라라고 하면 학생들이 교실을 분주하게 막 돌아다녀요. 사실은 저희 대학 강의실에선 잘 생길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제가 수업을 한 30명 앉아놓고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면 강단에 나와서 이야기해볼래? 그러면 학생들이 강단에 나오면 마치 이거 단두대처럼 생각을 해요. 절대 여기 안 올라오려고 그래요. 교수님 그냥 서서 얘기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 순간 학생들은 서로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왜 그랬니? 아까 물어보면 교수님 오늘따라 왠지 이 환경이 게임 같았어요. 교수님이 작은 아바타로 보이는 순간 그렇게 무섭지 않던데요? 이런 거예요. 네, 똑같은 아바타. 이게 뭐 좀 더 심리학적인 이야기 복잡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환경이 우리를 좀 더 서로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교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꿈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서로로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 정말 멋있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초등, 중등, 대학으로 배움이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저도 뭐 학교 계속 있으면 65세 은퇴인데 65세부터 그럼 먹고 놀 거냐? 아니죠. 계속 공부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계속 배워야 되는데 과연 저의 학교는 어디에 있을까? 이 고민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제가 앞으로 다닐 학교는 특정 공간, 45시간 커리큘럼, 교수님한테 배우는 이런 수업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해서 평생의 교육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봤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점은 저는 한 가지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시간을 초월한다, 공간을 초월한다, 학습자들이 서로로부터 배운다. 이 얘기도 드렸지만 사실 제가 가장 꿈꾸는 거는 이겁니다. 새로운 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저희 대학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뭘 배울까? 이게 아니라 교수님들은 어떤 분은 뭐 가르치고 어떤 분은 뭐 가르치고 빈자리에 들어와서 배우죠. 이게 계속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취업할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업. 나는 A라는 기업에 어떤 일자리가 비어 있는데 나는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다른 빈자리는 어디 있을까? 세상의 모든 원이 정해져 있고 자기는 그 원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원에 어딘가 빠져 있는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게 늘상 교육이나 일에서 나의 역할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해진 원만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원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삶의 원의 중심에는 저 같은 꼰대 교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학습자가 원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실에는 수십 개의 원이 있고 그 원의 중심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중심에 서고 저는 그럼 뭐 할까요? 저는 그 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원들끼리 충돌하거나 또는 잘 교류되는지 관찰하고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메타버스라는 뭐 개념이 없더라도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저의 교육에서의 철학이자 꿈입니다. 그런데 제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했던 다양한 작업들, 실험들이 이런 아름다운 원을 우리 교실에 자꾸 이렇게 끌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원을 그리고 그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그런 시대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습니다. 네, 김상균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재미있게 메모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언제나 배움의 시간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에 너무나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뭔가 이렇게 정규적으로 거쳐야 되는 배움이 끝났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메타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정말 페이스북 여는 것처럼 SNS 여는 것처럼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또 메타버스가 실제로 지금 대학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공간, 시간의 환경이 바뀌면 마음가짐이 바뀐다라는 말에 정말 너무나 끄덕끄덕하면서 들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좀 쑥스러워하고 조금 수줍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는 정말 자신감 있게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서로 평등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선생님도 두렵지 않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상상하는 대로 교실을 그리다 이 주제와 정말 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육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듀테크 산업에 있어서 그러면 정말 메타버스가 새로운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송경훈 선생님 어떤가요? 예,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례뿐만 아니라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사례를 갖고 계실 텐데요. 제가 적용했던 사례 부족하지만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새로운 플랫폼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나는 왜 그 필요성을 느낄까? 예전처럼 새로운 것이 나왔으니까 너희가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그 플랫폼을 교육시키고 이해시킨 다음에 적용시키는 것이 MZ세대의 필요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6시간에 걸쳐서 정확하게 한번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타겟팅이 중요했는데요. 동아리별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아리라는 그 공간이 메타버스 상으로 구현되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타겟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적용 가능한 건지 그냥 단순히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철학적인 부분까지 교육을 쭉 시키고 나서 저희가 그 메타버스를 학생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교육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 설문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는데 장점을 알게 되었다. 미래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학생들은 좋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주제가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으면 유용하겠다. 그리고 나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설문들이 대표적으로 나왔는데요. 소개해드리지 못한 무수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동아리 대표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 다음에 동아리 발표회를 우리 학교에서는 10월 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발표회를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처음에 우리 동아리의 주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밌어서 그냥 공간 만들래 이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온라인으로 발표회가 되었을 때 나한테는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충분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화면 2개를 실어놨는데요. 아직 학생들은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플랫폼을 결정한 단계입니다. 10월 말쯤에 SNS로 한번 공지를 할 테니까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학습은 수업 시간에는 일제식으로 조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모둠식으로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한 명 한 명의 개별화 수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상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 수업 학습했던 내용들을 메타버스 상에 이렇게 구현해 놓으면 학생들이 그 공간에 추후에라도 들어와서 내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씩 열어본다. 조금 더 이렇게 현장이 유연해진다면 수업 중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태근 선생님 사례인데요. 외국어 교과입니다. 외국어 교과는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공간이 외국어 교과에서는 상당히 좀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메타버스 공간하고 몰입형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읽어주는 건데 천천히 읽어주기도 하고 빠르게 읽어주기도 하고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품사들도 이렇게 다 설명해 주는 거라서 메타버스 공간과 이 다른 플랫폼, 다른 프로그램들이 연계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말하고 대화하고 외국인들이 바로 직접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교육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준 선생님 사례입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은 환경입니다. 환경 수업은 다른 수업과 좀 달라야 되겠죠. 종이 발생량을 줄여야 되고 환경에 대한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나무도 길러보고 페이퍼리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환경에 최대한 피해가 적게 가게 수업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느낄 수 있게 수업을 해주는 좋은 사례여서 앞에 선생님, 뒤에 선생님 두 분의 사례를 제가 대표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의 기초학업 역량이 조금 떨어졌다
라는 결과물도 있고 그렇게 우려 섞인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 공간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학교별로 기초학업 역량 강화 수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수업을 하면은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한 번의 수업으로 도움이 될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기초학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수업했던 10차시 수업을 이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누가적으로 하나씩 차례차례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학생들이 스쳐 지나갔던 수업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선생님이 왜 우리한테 게임처럼 보였던 수업을 했을까? 우리한테 의도했던 바는 뭘까? 선생님, 우리 보고 대화를 하라고 하셨죠. 이런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학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상에서 그냥 뭐 10차시면 10차시, 20차시면 20차시 누가적으로 기록해 주고 나간다면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현장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저도 그 변화를 따라가기 두려울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상현실이 아니라 이제는 확장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메타버스 공간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하실 만한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질문에 하나를 꼽아서 이렇게 직접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금 온라인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응원 질문 이걸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대표 질문을 서둘러 제가 드리고 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수업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송계훈 선생님, 새로운 학습의 장이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이라니 저도 너무 듣고 싶습니다. 김상균 교수님, 이런 악플 없습니다. 저희 포럼엔 정말 우호적인 참가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시작 전부터 저희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교육의 흥미가 높아지고 또 교육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산업 분야의 활용은 어떨까요? 어떤 저처럼 이제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산업 분야에서는 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겪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기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메타버스의 현황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김주현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메타버스 그러면 이제 제페토, 로블록스 같이 이제 VR 환경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뭐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제조나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AR을 활용한 업무 또는 이제 이렇게 MR 기술을 활용한 업무 그 중에서도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VR, AR, MR 같은 기술들을 이제 혼용해서 썼을 때 이제 가장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제가 봤고요. 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각 산업 분야별로 그 업무별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아바타, 즉 나를 꼭 닮은 아바타를 사용하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전혀 닮지 않은 아바타를 활용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쓰는 아바타를 다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하시는 교육부나 교육청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 오늘 오시기 전에 이제 기사들을 많이 좀 찾아봤어요. 기사 네. 많더라고요. 여러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여러 산업 분야 프로젝트 중에서 특히 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으셨나요? 네, 저희가 유명한 이제 영어 어학원과 같이 이제 진행했던 이제 영어 토론 수업을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항상 같은 학생들이 같은 선생님과 같이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어 토론 수업을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같이 가상의 토론방에 만나서 아바타로 서로 이제 영어 토론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굉장히 지루하고 이렇게 재미없게 그냥 수업이니까 참여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은 팀들이 이겨야 된다는 이렇게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사례를 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 메타버스 환경이 교육 몰입도나 집중도를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직접 체험했었습니다. 예. 네, 앞서 우리 교수님과 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이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몰입도, 흥미를 또 높일 수도 있고 집중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배울 수 있고 여러 장점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인우 선생님이 경험하셨을 때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메타버스가 좀 더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뭐 상상을 해보고 뭐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좀 더 어떤 그 현실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메타버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면서 사실 여기 계신 김상훈 교수님의 여러 강연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굉장히 배웠거든요. 지금 많이 배우고 굉장히 팬이 됐습니다. 이따가 또 사인 받으려고 책도 들고 왔는데, 네, 이제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기존에도 온라인 동영상 강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랑 요새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뭐 줌이나 뭐 팀즈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 간의 차이가 뭐냐, 거기서 상호작용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좀 일방향적으로 어떤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줌이나 팀즈 같은 데서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이제 언급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좀 공감을 하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럼 앞으로 더 발전된 어떤 메타버스 그런 기술의 도움으로 더 이렇게 현실감도 있고 수준 높은 상호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선생님과 교수님께서 잠깐 보여주셨는데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그 게더타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뭐 교육과 관련해서는 뭐 학교나 교실, 뭐 강당 같은 거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구현을 해놓고, 이제 거기서 아바타들끼리 지금 교류를 하는데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소리가 들리고 멀어지면 안 들리고 이런 좀 현실적인 소통을 구현을 했더라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바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분 좋으면 웃는다던가 뭐 박수를 친다던가 뭐 춤을 춘다던가, 네, 이런 좀 현실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학습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한 거랑 좀 이제 연결도 되고, 이제 김재현 대표님께서도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재밌게 몰입할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가상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학생들에게 좀 생생한 체험을 제공을 해주면서 학생의 좀 흥미를 자극하고 몰입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가상의 교실에서 이제 버튼 한번 클릭하면은 뭐 가상의 루브르 박물관을 딱 가서 이렇게 막 전시품들 보면서 이렇게 토론을 해본다던가, 뭐 사회나 역사 수업 같은 데서 가상의 민속촌으로 가서 이렇게 전통문화 체험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막 그 조선시대로 뭐 놀러 가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도가 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수학에서는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봤는데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이제 울산 수학문화관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상에 이렇게 막 수학 체험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막 다양한 게임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체험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막 수학적 개념도 학습하고, 네, 굉장히 재밌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감과 또 어떤 메타버스 환경에 학생들이 직접 녹아들어서 이렇게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교육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이라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좀 상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같이 만들어갈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주제처럼 학생분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상상하시는 대로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메타버스가 가져다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답변 들어봤습니다. 상호작용.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클릭하면서 우리 좀 바람 쐬러 루브르 박물관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 거기 가서 역사 공부해 볼까? 그렇기 때문에 뭐 흥미, 집중도가 높아지고 딱딱한 뭐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편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떠오르는 생각이 그렇게 된다면 교육 환경에 적용을 했을 때 기자재 구축이라든지 뭐 사용자, 우리 선생님들이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메타버스 시대 원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교 자체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교수님에 대한 팬심을 제가 인증을 하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또 강연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네. 이제 정리를 메타버스가 해주십니다. 네,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제 하신 말씀이 일단 지금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네. 또 플랫폼에 얹을 그 컨텐츠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부분이 교육 현장에서도 좀 이렇게 준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맞나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강연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그것도 네.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좀 더 이제 거기에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진취적으로 잘 스스로 만드셔서 쓰시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서의 새로운 교수법 또는 새로운 교육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교육 이전에 교수법이나 철학에 대한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학교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급변하고 있는 학교, 교실, 교육 환경에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 역시 아이들도 학부모님들 항상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런 변화에 우리 애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준비,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어떤 소양을 길러야 할까, 이런 질문들 아마 많이 주실 텐데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우리 선생님 두 분 학교에 계시니까요, 일단. 내가 가진 어떤 공간이나 심리적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다. 그러면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능력,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능력, 이런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그 사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 이게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역량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됐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뭘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면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 정도면 더 신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창의성 역량, 이런 것들이 좀 키워지면은 메타버스 환경상에서 학생들이 그 환경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혜준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학생들이 또 가상 공간에서 뭔가 학습을 해야 되니까 좀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뭐 분석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런 역량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요구는 될 것 같은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더 중요하다 싶은 역량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의사소통 역량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히려 현실 세계보다 어떤 뭐 아바타나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대방 말을 잘 경청을 하고 또 서로의 뭐 감정과 마음을 좀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역량,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메타버스의 순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좀 우려하고 반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드렸는데 메타버스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종종 기사를 접합니다. 가상 공간에서도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추가 설명 혹은 지도가 필요한 학생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 좀 여쭙고 싶네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 가상 공간에서 훨씬 활발하게 피력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학생을 지도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시? 실제 많이 있죠. 제가 기업들하고 또 프로젝트 할 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0명이 동시에 소통하는 플랫폼인데 되게 신기한 게도 1,000명 교육하죠. 1,000명한테 설문조사 퀴즈를 진행을 하면 1,000명이 다 응답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많아야 800~900명. 회사에서는 궁금하지. 도대체 100~200명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이 시간에. 근데 그들도 거기 앉아있긴 해요. 한편으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은
왠지 이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쓰기 때문에 내 개인 정보나 모든 게 트래킹이 너무 될 것 같아서 더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교실에 손 들고 이야기하는 거였으면 흘러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건 뭔가 계속 기록이 남고 관리될 것 같아서 좀 찜찜하다. 같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사용성 측면에서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남겨지는 기록에 대해서도 좀 불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다 편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전제하기보다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메타버스지만 메타버스가 아닌 소통도 하고 메타버스 소통도 하고 메타버스 소통 내에서 채널을 여러 개 열어놔가지고 각자가 선호하는 채널로 소통할 수 있게끔. 즉 저는 하나의 채널이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채널을 공통적으로 좀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단은 IT 강국이고 그렇게 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메타버스를 이끌고 있는 나라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우리나라 메타버스 기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이런 질문을 연콩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재현 대표님 어느 수준인가요?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단 저희 나라에서 메타버스 관련한 기술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 미국 같은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또 그네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저희 나라의 스타트업들,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 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였는데 약간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로 들어오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학교로의 진입을 시도하거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네. 그런 시도를 이제 다른 기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제 경험했던 거는 기존 업무가 워낙 많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배워야 될 것도 많으시니까 이제 어려우시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새로운 수업 방식을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 지원하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드물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도를 해봄으로써 이게 장점, 단점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에테크 스타트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트업들이 학교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업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이 좀 한마디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교육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업체를 소개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그 에듀테크 업체의 그 필요성을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교육청에 있는 연수원 또는 이렇게 사설 교원 연수기관을 협업 중간 매개체로 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짜서 선생님들한테 다가간다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나온 이제 어떤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선생님들은 또 필요하면 요구를 하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메일을 드려서 이러이러 부분들을 우리 학교에 요청드립니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에듀테크 업체에서 학교에 바로 찾아간다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중간 완충 장치를 넣어서 같이 간다면 선생님들의 요구와 에듀테크 업체의 기술들이 맞아떨어져서 교육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배워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은 메타버스 교육 활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류주연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메타버스 교육법을 준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나이가 많은 선생님 입장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물론 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직 여기서 나이가 많지 않으시지만. 좀 젊은 축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소하고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어떤 환경에서 수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좀 가장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좀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 메타버스에서 학생들이 지금 학습을 했는데 그게 과연 정말 잘 따라오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파악하는 게 아주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컴퓨터 앞에서 뭐 졸거나 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아바타는 되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서 약간 좀 원격 수업에서 되게 좀 권장되는 부분인데, 어떤 좀 메타버스나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이거를 교실 수업으로 또 같이 가지고 와서 연계해서 같이 수업도 하시고 활동을 좀 이어 나가시면 좀 학생들 좀 부족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을 대상으로 이 메타버스 교육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친한 분이 넘어졌을 때는 괜찮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자기가 넘어졌을 때는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학하게 평가하지 마시고 나도 틀릴 수 있어 라는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한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서 바로 수업에 적용하면 애들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그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부서 선생님들끼리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한번 연습해 보고 난 다음에 그걸 한 충분하게 연습해 본다고 난 다음에 수업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아이들 앞에서 멋진 선생님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건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좀 용기를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뭐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배우고 상호작용한다라는 말씀 계속 하셨는데, 이런 변화, 이런 트렌드 선생님도 같이 배우고 있어. 너희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배우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같이 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훨씬 편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퓨처 나비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통적이에요. 답변을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 혹은 대표님 해주셔도 되고요. 메타버스에서 상호작용은 실시간과 비실시간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서울과 부산 학생들을 만나면서 외국 친구들과의 국제 교류를 떠올렸습니다. 시차가 다른 경우에 원하는 시간에 접속을 해서 메시지나 자료를 남기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메시지를 남기고 사실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 경험 디자인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영역인데, 우리가 경험 디자인할 때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자꾸 생각을 하면 좀 쉬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겁니다. 남산도 그렇지만 관광명소 몇 군데 가면 이렇게 사랑의 자물쇠 있잖아요. 자물쇠 채워놓고 가는 거. 이거를 만약에 제가 뭐 제 아내하고 가서 채우면 실시간으로 우리는 채운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누적이 된 기록을 누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일주일 단위로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비실시간 소통은 사라지는 거죠. 즉 우리는 이미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시간과 비실시간 소통을 겸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는 온라인을 몰라, 낯설어라기보다 나는 오프라인 세상에서 비슷한 맥락일 때 어떻게 비실시간, 실시간 소통이 있는지 이 경험을 온라인으로 끌고 오는 고민을 해보시면 많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관련해서 그 여러 기업들이나 다른 케이스에 적용을 했을 때 처음 메타버스를 시도하는 회사들이 이제 실시간이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휘발성이죠. 근데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실제 전송하거나 녹화를 해놓고 그 삼천 공간 안에서 같이 활동했던 것들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 가상공간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전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남겼던 음성이나 글들을 봄으로써 이게 컨텐츠화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시간에 비실시간 기능을 더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응원의 메시지 중간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질문은 이어가겠습니다. 교육자로서 메타버스가 앞으로 교육에 정말 잘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주최 측에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 보내주셨고요.
교수법과 철학이 기본이 되는 에듀테크 활용 기대가 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가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니강님, 김은미님, 달빛쌤님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로이 엄마, 로라님, 다양한 기회 경험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기회들이 조금은 학습이 느린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로이 엄마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학부모님이 의견을 남겨주셔서 이번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MK킴님이요. 메타버스상에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역시나 우리 학부모님들은 언제나 걱정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전혀 없었나요? 메타버스를 단순히 게임 같은 걸로 이직하는 부모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이제 학교가 또 어떤 준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나 네, 하면서 이제 플랫폼 선정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 전까지 저희가 뭐 줌 쓸래, 팀즈 쓸래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 되게 좀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교육에서 쓰는 어떤 플랫폼에 있어서는 뭐 게임성이랑 학습 사이에 좀 적절한 균형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공공 플랫폼을 따로 개발한다고 하면 이제 어디까지 그 안에서 좀 허용을 하고 또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좀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또 학부모님께도 이제 그 안내를 드리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히 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줌이나 팀즈를 이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학부모님들도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시도를 했는데요. 공개 수업을 온라인에서 했습니다. 부모님을 수업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학습 활동에 참여시키고 마지막에 부모님한테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만 있어서 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컴퓨터 상황 속에서도 실시간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어요. 이 메타버스도 부모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의 현장 선생님들 메타버스에서 수업하시고요. 부모님을 한번 초대해 주시면 부모님의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험을 해보셨군요. 네, 좋은 피드백을 받으셨네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에서도 자주 언급됐던 얘기인데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하죠.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켜야 할 디지털 시민 에티켓 등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할 태도와 소양,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런 것들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죠. 왜 대면에서는 말 못하는 거를 이제 가상현실에서는 저희가 좀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에티켓을 어겨가면서 좀 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린 친구들한테는. 혹시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이제 놓치지 않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공감대를 충분히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메타버스 공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하나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킵니다. 우리 아이들 TV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막 공격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믿고 가면서 교육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지만 뭐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교육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인격적인 만남도 이루어지니까 그런 내용들, 경험들 그리고 가족에서 이런 대화들의 경험들이 그런 우려 섞인 요소들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쪽에서 보면 실제로 또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다 잘 활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금치거라 그러죠. 이제 텍스트 채팅에서는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많이 보강이 됐는데 이제 음성 채팅에서는 이렇게 사실 지금 실시간으로 막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 관련돼서도 많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용이 되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또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메타버스 이 플랫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대표님. 예, 이런 질문이 와 있습니다. 진호장님, 2D 플랫폼과 3D 플랫폼 중에 어떤 형태가 더 교육에 적합한지, 각 형태별 장단점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왠지 네. 3D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줌 같은 게 2D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페토나 이프렌드를 이제 2.5D라고 얘기들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쓰게 되면 이제 3D가 되는데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떤 수업에 어떤 컨텐츠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기존에 있는 그 교육 컨텐츠를 활용할 때는 이 2D나 2.5D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또 실제로 3D 컨텐츠를 이제 활용할 때는 당연히 3D 환경이 좋은데 제약들이 있죠. 이제 학교에서 이 VR 고글이나 AR 글라스를 이렇게 보급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서 교육적인 효과로는 저는 수업과 컨텐츠에 따라서 아까 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직접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질문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유경 TV에서 김상균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교육기업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게더타운이나 제페토 등의 공간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메신저 쓰실 때 누가 뭐 물어볼 때 긍정적인 대답할 때 네라고 쓰시기도 하고 냉 쓰기도 하고 넵 쓰기도 하고 네에다 물결 붙이기도 하죠. 또는 네 이렇게 하기도 아하고 한 칸 띄고 네. 다 다르죠 이게. 네. 긍정인데 네는 되게 석연치 않은 거잖아요. 그죠? 네분 어쩔 수 없는 네인 것 같기도 하고.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소통을 할 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보고 하나는 감정입니다. 근데 실제 세상에선 정보와 감정이 딜리버리 될 때 감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정보량이 올라가요. 데이터량이. 근데 메타버스 갖고 있는 단점은 감정 전달이 플랫폼은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튼화 시켜놨죠. 라이크 버튼, 웃는 동작, 춤추는 동작. 근데 그 모든 동작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쓰시는 교육을 할 때는 주의하실 점은 과연 정보는 지금 충분히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자들이 자기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지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셔서 이 부분을 빈틈을 많이 채우다 보게 되면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실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열심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한 3분, 2,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실 토크 콘서트 1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인데도 질문도 너무나 좋게 많이 주셨고 또 알맹이가 가득 찬 정말 영양가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오고 있는데요. 자, 다 이렇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연사님들께, 패널 분들께 정말 간단하게 1분이 좀 안 되는 시간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학교 공간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저희 메타버스로 완전히 다 바뀔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우리 대표님부터 할까요? 이 순서대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은 시도들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네.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도 하고 그런 확신도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수업들의 효과를 보게 된다면 또 선생님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는 기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에드테크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분명히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에듀테크 기술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스타트업들도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교수님. 저는 현재 우리 학교들은 굉장히 위계가 많이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계층이 있고 시간과 공간, 통제력이 강화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게 좀 놀이터처럼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모님의 역할을 배웠던 건 놀이터에 소꿉놀이 하면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이나 협력에 대해서 얼라이언스를 배웠던 거 친구들 싸우는 걸 뜯어 말리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우리 많은 걸 배웠는데 사실 우리 학교 현장은 다시 놀이터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이터라는 키워드 확 와닿았는데요. 학교가 이제 더 이상 딱딱하고 막 일방적으로 배우는 곳이 아니라 정말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이터 같은 공간으로 바뀌었다.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나마 세 번째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간은 이제는 휴식과 삶, 학습이 함께하는 공간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학습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공간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라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저도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진짜 이 학생이 뭐 성별이나 뭐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 메타버스 공간 상에서 학생들이 정말 마음껏 배우고 도전하고 또 이제 마음껏 실패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많은 교육적인 기회를 줄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상상하는 대로 우리 교실이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가슴 설레고요. 더 이상 딱딱하고 조금 가기 싫고 좀 재미없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뭔가를 가치를 창조하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직업도 만들 수 있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우리 교실의 모습, 우리 네 분의 패널들이 각각 인사이트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올해 저희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에서 처음으로 기획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분의 연사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와 의견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상균 교수님, 김재현 대표님, 정인우 선생님, 송경훈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크 콘서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요. 10시 40분에 트랙 B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